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죠. 특히 요즘같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 결혼할 때 전세 들어갔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는 비교적 안전한 주거 형태라고 여겨졌어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도 좋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값 하락, 금리 상승, 임대사업자들의 자금 부족 등이 겹치면서 전세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까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계시죠. 전세금 못 돌려받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요? 그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집값 상승을 당연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임대사업자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작정 걱정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세금 반환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전세 대출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집값의 8,090%까지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정부와 금융기관이 왜 이렇게 심사를 강화했을까요? 바로 전세 시장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억 원짜리 집에 2억 8천만 원 전세 대출을 해줬는데 집값이 2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그 집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으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한 겁니다. 이제는 차주의 소득은 물론이고 해당 집의 시세 변동 가능성, 임대인의 재정 상태까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전세 가율이 너무 높거나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대출을 거절하기도 해요. DSR, DTI 같은 용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빚 감당 능력을 따지는 지표들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월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식으로요. LTV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해주는지를 나타내요. 요즘은 이 비율도 예전보다 낮춰서 90%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080% 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반 세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세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증금이 안전할 거라 믿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같은 소형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 다가구 주택과 원룸이 위험할까요? 먼저 임대사업자들의 사업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소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채의 집을 동시에 관리해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들어있거나 여러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하시죠.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고 리모델링할 때도 대출을 받고 운영자금도 대출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오르거나 공실이 생기면 금방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 주택. 건물주는 코로나19 이후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결국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 건물에 살던 7가구의 세입자들은 모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룸의 경우는 더 심각해요. 대학가 주변 원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공실률이 급등했고 건물주들은 임대료 수입 감소와 동시에 대출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죠. 다가구 주택과 원룸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전세 가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세 3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 한 층에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가율이 93%가 넘습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소형 임대주택들은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 체계적인 자금 관리나 위험 관리가 어려워요.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응할 여유 자금도 부족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건물이고 임대인도 성실해 보이니까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미 위험 신호가 곳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한 가족의 평생 저축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니까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모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2억 원짜리 아파트에 1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걸고 들어갔죠.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합쳐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은 여러 채의 집을 대출로 사서 임대업을 하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김 씨 가족은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분할 상환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집주인도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죠.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고 법원 절차만 6개월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김 씨 가족은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전액을 받기까지는 1년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 김 씨 아들 부부는 처갓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고 신혼생활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다가구 주택에 살던 박모 씨는 더욱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면서 보증금 반환은 뒷전이 되어버렸죠. 박 씨는 건물주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여러 채 건물을 소유한 부자였거든요.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 그 건물에도 대출이 많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빚만 물려받고 싶지 않다며 상속 포기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 세입자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임대인도 없고 상속인들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박 씨는 결국 보증금 절반 정도만 돌려받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을 두드리면 속이 비어 있어서 텅텅 소리가 나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깡통전세의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전세 가율입니다. 전세 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에 전세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이라면 전세 가율은 90%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가율이 80%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고 9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 가율이 95%를 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큽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곳은 전세 가율이 70% 내외로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하지만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전세 가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신도시나 개발 지역에서는 전세 가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집값 급락도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 12년간 집값이 20%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30% 가까이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집을 산 임대인이라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수 있어요. 건물의 준공연도도 확인해 보세요. 너무 오래된 건물은 시세가 불안정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신축인 건물은 실제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20년 이상 된 다가구 주택은 시세 변동이 클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의 변화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학가 주변이나 공장 지대 근처의 경우 대학 이전이나 공장 폐쇄 같은 일이 생기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업무지구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을 미리 파악해두면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들이에요.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는 그 집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법적 문제는 없는지 모두 나와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 특히 을구와 병구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해요. 을구에는 담보권 설정 현황이, 병구에는 압류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 신호예요. 두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HUG라고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인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이에요. 보증료는 좀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전세 가율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길 권해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128% 정도인데 1억 원 보증금 기준으로 연간 12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 후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해 보세요. 물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대화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 채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근에 집을 샀는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주변 시세를 꼼꼼히 조사하세요. 부동산 11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해당 지역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가율이 80%를 넘는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여섯 번째, 계약서 작성을 꼼꼼히 하세요.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조항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준비 과정이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올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과 노력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도 전세금 반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가 까다롭거나 세입자가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보증 한도를 높이고 가입 조건도 완화했어요. 예전에는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8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세가율 제한도 80%에서 90%까지 올려줬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면 한계가 많습니다. 우선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의 구조나 용도, 임대인의 신용도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한 보증 가입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 준비만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금 대출 정책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어요. 금리를 낮춰주고 한도를 늘려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져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대출 자체를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임대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여전히 많거든요.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거나 재개발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떨어져요. 전월세상한제도 5% 제한이긴 하지만 관리비나 기타 비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요. 상담과 정보 제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한계는 사후 대응 위주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완전한 구제가 어려워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 대책을 믿고만 있을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노후 자산의 핵심인 집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내 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 세대 대부분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죠.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어요. 특히 주택연금이나 영모기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신청 전에 정확한 시세평가를 받아보시고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특히 연금 수령 중에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책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을 임대로 놓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달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수입에만 의존하다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보증금의 10%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준비해 두세요. 이제 자녀 집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전세로 들어갈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선 자녀와 함께 집을 보러 가세요. 젊은 세대는 인테리어나 편의시설에 눈이 가기 쉬운데 부모님의 경험으로 건물의 안전성이나 임대인의 신뢰성을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녀가 서류 보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근저당권 설정 현황, 소유권 이력, 압류나 가압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보증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을 위험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부모님이 보증료를 대신 내주시더라도 가입시키시길 권해요. 계약서 작성할 때도 부모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해서 중요한 조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조항도 넣어주세요. 자녀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부모님이 보증을 서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자녀의 대출 조건이 좋아져서 더 안전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자녀와 주거 상황에 대해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문제는 없는지, 건물에 이상한 일은 없는지, 주변 환경의 변화는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미리 파악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법적 절차나 협상 과정에서 인생 경험이 많은 부모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도 중요해요. 자녀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마음의 안식처이자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재산이자 마음의 안식처,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줌 새한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